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청취자 함께 경례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월간 플래툰의 이준규 기자입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힘차게 시작됐습니다. 뭐 항상 힘차지만 네, 더욱더 힘차게. 그렇습니다. 한층 힘차게. 이번에 그 댓글을 보니까 네네. 그 영화 미드웨이에 대해서 네. 이야기 그런 댓글이 2개나 있었고요. 그래서 미드웨이 개봉 즈음에서 네. 우리가 한번 미드웨이에 대해서 다뤄보겠고, 국내 개봉에만 1월달 예상됩니다. 1월로 잡혀 있습니다. 네. 2월 20 며칠인가? 네, 그렇게 잡혀 있어요. 뭐 미국 현지에서 보신 그 우리 교포 분들이나 네. 한국 분들의 이야기로는 재밌었다. 그런 이야기고요. 매니아는 확실히 볼만하다. 네, 매니아들은 볼만하다. 근데 제가 예고편을 좀 보니까 일부 네. 함재기들이 네. 조금 헷갈려 나온 경우가 있어요. 외격기도 아니고 네. 급강화 폭격기도 아닌데 조금 이상하게 나온 게 한 개 있었는데 그건 좀 예고편이라 네. 제가 뭐라 하긴 못하겠고, 흔히들 예고편에 나오지만 본 영화에서는 안 나오는 장면도 많으니까. 미드웨이면 뭐 사실 본편을 봐야 굉장히 돼. 태평양 전쟁의 상징적인 사건이자 뭐 그 운명의 5분으로 대표되는 저기 전세가 바뀐 결정적인 순간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전체 태평양 전역에서 어떤 전환점이 됐던 그런 해전이죠. 일본이 전역을 맞이하게 됐죠. 그렇습니다. 운명의 그래서 전역을, 말인데 이번 시간은 네. 그동안 전함, 네. 함포 지상주의의 거함 거포, 거함 거포주의. 네, 거함 거포주의였다가 이제 그 항공모함으로 옮겨지면서 그것이 뭐 멀지 않죠. 영국에서 2차 대전 때 한번 그 항구에 정박해 있는 타란토 공습이었죠. 그렇죠. 네. 그 공습을 하고 사실 그게 진주만에 영향을 많이 끼쳤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반대로 일본, 추축국인 일본에서 그 영국의 그 프린스 오브 웨일즈 네네. 전함인가요? 그 두 전함, 척이었죠. 예, 프린스 오브 웨일즈랑 다른 한 척이 있었는데. 네,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네네. 그 두 레펄스, 전함, 레펄스. 그 두 전함이 전부 침몰을 했죠. 동양 받은 함대가 거죠. 그걸로 그냥 네. 끝장났죠. 사라져버렸죠. 이것이 더더군다나 항모의 유용성을 알 수 있게 됐던. 네. 왜냐하면 영국의 공습은 그냥 정박했던 함정을 공격한 네, 건데, 그렇죠. 이건 기동하고 있는 그것도 전함을 네. 간단하게 그 뇌격기랄지 일식 60이었죠. 네. 네, 네. 일식 60하고 96식 60이. 네. 네, 함상 그 급강화 폭격기로 네. 침몰을 시킨 거 아니에요. 네. 어뢰 아니었나요? 일식 60이면? 그때 그러니까 어뢰로 네네. 일식 60의 그 뇌격기하고 네. 그 다음에 같이 또 떴던 네네, 그 그렇죠. 함상 폭격기까지, 네네. 급강화 폭격기까지 해서 침몰되는 걸 보고 네. 이제는 항모 시대다. 네. 그거를 깊게 깨달은 게 이제 미국의 니미츠 제독이고, 그걸 다소나마 깨달은 게 일본 야마모토 이스로쿠 제도였죠. 이스쿠로죠. 네.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시작된 항모의 그 시대에 네. 그러면 항모에 탑재했던 함재기들은 어떤 것이 그 당시에 있었고. 그 전에 좀 궁금한 게 사실 네. 저도 뭐 완전히 그게 아닌데 그러면은 이 배들이 막 몇만 톤짜리 배잖아요. 네. 전함들이. 그리고 막 그 장갑도 사실 함포 공격에 막을 수 있을 정도 두툼하고. 예, 그런데 항공기에서 쓸 수 있는 어뢰라든지 폭탄은 굉장히 작잖아요, 상대적으로. 네. 그런데 이게 배를 가라앉힐 만한 위력을 발휘한 이유는 뭐가 되는 건가요? 함교는 그런 어떤 철갑으로 돼 있을지언정 갑판은 아니잖아요. 네. 그럼 갑판에 직격을 한다든가 또 그러니까 급강압 폭격 같은 걸 해서.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함선용 폭탄이 따로 있습니다. 그걸 쓰기. 그러니까 뭐 그거에 대한 그 공격력이라는 거는 함포에 비유할 바 못 되고, 가장 또 차이가 나는 게 사거리죠. 함포는 그렇죠. 그 당시만 길어봤자 해도 몇십 킬로니까. 20km가 채 안 됐어요. 네. 17km인가? 그 그게 최고였죠. 정도였고, 그다음에 또 중요했던 게 함포가 문제가 이제 명중률이 그렇게 좋지가 않다는 그렇죠. 거. 수많은 그 포탄을 네. 그 발사해도 네. 맞을까 말까. 격침시킬까 말까 네, 하잖아요. 제가 게임을 하고 있는데 네. 네이비 필드. 네이비 월드워시. 죠 예. 죽어라 때렸는데 안 맞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일제 사격에 쌀보를 때려도 그게 쉽게 안 맞죠. 안 됩니다. 예. 예측해서 때려야 되는데
해군 정도도 폭격 전혀 술이 몰라 나는. 굉장히 그 연구를 깊게 해도 이게 뭐 바다에 그 그렇죠. 너울 그거에 롤링도 상황에 있고, 따라 네. 가지고 시시때때로 틀려지기 때문에 이게 참 맞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몇 천 발 몇만 발 때려야 아 돼요. 맞다. 사거리구나. 항공기는 그래도 몇백 킬로 날아갈 수 있으니까. 그럼요. 그 비할 바가 못 되는 거죠. 음. 그래서 그 항모가 그때부터 이제 그 굉장히 각광을 위력을 받고 있- 받기 시작했고 그때가 약간 또 이게 그 그- 뭐가 있었냐면은 그 사실 이 프린스 오브 웨일즈가 격침되기 직전까지 거함거푸 주의자들이 항상 외치던 게 있어요. 그 전까지 해군항공주의자들은 이걸 봐라. 비행기로 전함 같은 거 얼마든지 격침시킬 수 있다고 하면서 몇 번 그 시범을 보여줬거든요. 네. 네. 그걸 보면서 항상 하는 말이 그건 그냥 서 있는 폐선을 격침시킨 것뿐이고 살아있는 배는 다르다. 실제 움직이는 배가 대공사격을 하면서 기동을 하면은 못 맞출 거다. 비행기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항상 주장했어요. 근데 그 주장이 사실 진주만까지는 맥혔거든요. 그건 왜냐면 뭐 그것도 정박해 있는 정박했으니까. 배를 그렇게 한 네. 거니까. 근데 그 동양 함대를 일본 해군이 격파를 하면서 완전 날아가 버린 거죠. 하긴 그 데스스타도 엑스윙한테 날아갔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팔콘이래 밀레니엄 팔콘.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함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 우선 그러니까 항모가 이제 주가 되는 시대부터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태평양 전쟁 전역에서 활약했던 여러 함재기들부터 이야기 해보는 게 네. 좋을 것 같고 어떤 면에서는 미 해군이 보유했던 기체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역사이기도 함재기의 어떤 그런 그렇죠. 걸 얘기하기 편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일반 지상 기지에서 뜨는 항공기랑 네. 그 당시에 그러면 항공모함에서 사용했던 항공기랑은 뭐 차이점이라는 게 있나요? 해군용 그때 뭐 사실은 뭐 기체가 막 이렇게 프로펠러 기체라는 게 크게 막 정교하거나 전문 이렇게 막 복잡하진 않았을 텐데. 엔진은 뭐 큰 차이가 없었지만은 음. 기체 자체의 그 어떤 강도랄까 이런 거는 네. 아무래도 함재기 쪽이 두꺼워야 되고요. 대신 그러다 보니까 속도나 네네. 기동성에서는 조금은 네, 육군기에 밀리고 좀 있고요. 밀리는 부분. 이 정도 있었죠. 그때는 그때- 몇 노트 정도 됐어요? 항모의 근데 속도는 생각보다 빠르죠. 그게. 생각보다 빨랐나요? 예, 예. 지금으로 보면 상당히 늦었지만은 예. 그 당시로서는 그렇게 또 느린 것도 아니었어요. 예. 그러나 미국의 항모보다는 일본의 항모가 조금 빨랐어요. 아니, 음. 빠르고 딱 봐도 뭔가 좀 가벼워 보이긴 했어요. 예. 애들이 일본이 예. 애들이 사실 항상 일본이 그 함의 그 배기량이니까 이 배수량. 배수량이 더 무거웠죠. 더 무거웠는데. 그리고 미국은 본격적인 항공모함을 갖추는 과정이었고 일본은 항모다운 항공모함을 대형 항공모함을 여러 척 갖고 있었기 때문에 표준항공모함이라고 예. 부르는 거를 정교항공모함이라고 어떻게 부르는 보면 그걸 그 전력 대비로 비교해 보면 한 3대 2 그렇게 보죠. 예. 미드웨이가 딱 갈리는 시점이었죠. 음. 그때 그 일본 해군이 전성기였죠. 네, 어떻게 보면. 항모 카드를 모두 날려버림으로 인해서 균형이 확 바뀌게 됩니다. 근데 사실 그렇지는 않았던 걸로 저는 생각하는 게 거기서 네 척의 항모가 뭐 대형 항모, 뭐 중형 항모 두 네. 개씩 해가지고 떨어져 나갔지만은 그래도 항공모함 전력이 상당했기 때문에 그 당시 미국은 본격적으로 또 항모를 뽑아서 만들기 시작하면 쇼미더머니 배치해서 하던, 네. 운영하려면 43년은 가야 되니까 아직까지는 그 미드웨이 해전의 결과로 뭐 미국은 굉장히 유리해지고 일본 함대는 굉장히 불리해지고 이건 아니었죠. 근데 타이밍상 사실 이제 그 미국이 계속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자금력도 있었고 그런 상황이었지만 일본은 서서 이제 저물어 자금도 가는. 이제 그럼요.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결국은 2차 네. 세계대전은 그 어떤 규모의 그 전쟁이 보급의 어떤 그 중요성이 뭐 대단했던 네. 어느 전쟁이든 마찬가지지만 네, 특히나 그렇죠. 더했고 그런 의미에서 미국을 그러니까 이제 일본의 전략은 어떻게든지 미국과 협상하려고 했던 거죠. 만에 하나 진주만의 공습 때 네. 항모가 있었고 그 다음에 미드웨이 해전에서 일본이 좀 더 빨리 운명의 5분이 없었다면. 그렇죠. 네. 운명의 5분이 없었고 내지는 좀 더 빨리 더 먼저 정찰을 정확하게 해서 정찰은 뭐
일본이 먼저 시작했지만 사실은 정찰기도 적게 띄웠고 하필은 그러니까 안간 어. 고 장소에 있었으니까. 그런데 네. 16기동 미국이 함대를 정말 운이 좋았습니다. 그렇지. 어쨌든 미국의 16기동 함대를 먼저 일본이 발견했다. 그럼 먼저 치는 게 아무래도 유리했거든요. 네. 먼저 그래서 거기에서 뭐 엔터프라이즈나 호넷이나 뭐 렉싱턴이었죠. 렉싱턴도 네. 있었고, 네. 레킹턴은 그 전에 아, 이제 그, 저 침몰했죠. 어, 요크타운이 요크타운이 있었고 있었죠. 했는데 네. 그 세 척이 모두 거기서 만에 하나 잃었다. 그럼 태평양에는 항모 자체가 전혀 없을 때 네. 그런 상황이 갔다면 어쩌면 협상까지 갔을 수도 있죠. 근데 그러기 이전에 미국의 그 전쟁 의지를 잘못 간파했었죠. 사실 있는 사람이 자존심이 더 세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데 없는 사람이 자존심만 남아 있다고 생각하지만 있는 사람이 더 할 수도 있는데 잘못 건드린 거죠. 자, 함재기 대표적으로 그 당시 일본의 함재기는 어떤 것이 있었나요? 그 당시 일단 뭐 너무도 잘하는 네. 전투기로서는 그 제로센이라고 불리는 네. 네. 네, 영식 함상 네. 전투기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폭격기로 구구식 음. 함상 폭격, 한폭. 네. 구식 급강화 네. 폭격기 또는 함상 폭격기 네, 함상 불리죠. 폭격기라고 하고 그다음에 97식 함상 공격기, 어뢰. 함공이라고 네. 불리고, 외격기라고도 하죠. 네, 그게 일본에서 자체 생산돼. 네, 물론 다 이제 자체 생산.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상대 측, 그러니까 미국 측의 동일 성능을 내는 기종들에 비해서 다 성능이 위였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쁘지 않았습니다. 나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뭐 훨씬 큰 차이는 아니지만 당시에 상당한 우위였죠. 저는 네. 그렇죠. 그리고 특히 제로센 때문에 미국이 초반 상당히 많이 많이 받았죠. 네. 고전을 하게 되죠. 뭐 금방 파해법을 찾아내긴 했지만 하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함재기들은 종류가 제로센 같이 그 전투기. 공격 전투기 그러니까 이제 아군 공격기를 보호하면서 상대방 전투기를 걷어내는 역할을 하는 전투기 그 다음에 급강화 폭격기는 이렇게 그 위에서 이렇게 떨어지면서 폭탄을, 네, 강하면서 폭탄을 갑판에 폭탄을 떨어뜨리는 네. 예, 폭격기 급강화 폭격기 네. 또 하나가 이제 어뢰는 수평 이렇게 비행을 수평으로 하면서, 하다가 딱 네. 떨어뜨려서 배 측면에 이제 어뢰를 명중시키는 수평 뇌격기. 폭격, 예. 네, 그렇습니다. 진주면에서 봤던 네네. 그대로 딱 그 그 세 종류가 전투기, 그러니까 그 함재기 종류로 구분될 수가 있겠네요. 가장 그렇습니다. 큰 분류. 가장 큰 분류고 그 분류를 반대측 그러니까 미군 미국 측? 측에는 또 어떤 기체가 있었나요? 그 당시 미드웨이 때까지만 해도 그 전투기가 미 해군은 두 종류 쓰고 있었죠. F2A 그 브리스터 버펄로라는 아우. 굉장히 맥주통 같이 생긴 네네. 기체하고 네. 근데 그게 함재기는 아니었잖아요. 아니 함재기였습니다. 함재기였어요? 네, 함상에서 원래 운용을 하려고 만든 거고, 그리고 그거 후속기가 F4F 와일드캣. 아, 그럼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 16기동 함대나 17기동 함대 모두 그 버팔로는 없었고 탑재하지 않았고 버팔로는 그때 저기다 보냈죠. 핀란드. 아니요. 아니 그 육상에 다 네, 보냈죠. 해병 비행대가 네, 네. 그 그렇기 미드웨이를 때문에 지키고 있었죠.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만들어졌지만 네. 사실 그 거의 버팔로는 함재기로서의 기능을 못했고요. 실제로는 그 와일드캣이 덤보했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제로센에 대적하는 게 와일드캣이고 네. 또 그러면 그 99식. 99식 그 급강화 폭격기에 대응하는 건 그건 이제 SBD 던틀레스라고. 그렇습니다. 어우. 명기죠 SBD면 아주. 거의 SBS랑 무슨 관계인가요? SBS랑 전혀 관계 없고요. 아, 네. 스부스 아닙니다. 네. 스부드네요. 스부드입니다. 스부드네. 네. 근데 이 기체는 상당히 좀 느리고 네, 네. 이름도 도 느려 보이네. 돈틀레스라 그러니까 약간 돈가스 생각. 아, 죄송합니다. 네. 배고파서. 네. 이게 SBD를 갖고 네. 이렇게 표현돼요. 느린 걸 나타나서 그쵸. S 슬로우, B 밥. 네. 그다음에 데스리. 네. 느리지만 네. 죽음의 폭격기다 이거지. 아. 그런 최고 만큼 속도가 한 410km 정도밖에 안 나요. 410 많이 나가야 그 재원상으로 나가봐야 465로 네. 저는 알고 있는데 왜냐면 그게 기체가 무거워서 그런 거죠. 무장도 많이 달아야 되고. 그건 아니고 그 엔진이 좀 그렇게 마력이 좀 높진 않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그냥 생각해서 그 정도로 그냥 만든 거죠. 그리고 우연이지만 네. 제로센은 그 전투기는 그 당시 뭐 헬캣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와일드캣이 완전히 밀렸는데 네, 네. 이 그 급강화 폭격기 쪽으로는 그 돈틀리스가 네. 상대 99식보다 훨씬 나았나요? 훨씬은 아니지만 네. 거의 대등 내지는 네. 그 동등 이상의 성능이었어요. 그거만큼은.
심지어 근데- 돈틀리스를 타고서 제로센 2대를 격추한 어우야. 미해군 조종사도 그런 있습니다. 것도 있었죠. 네. 근데 이제 그 항모가 있으면 그 중심으로 해서 또 구성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저기 네, 항모 항모 전단. 전단이 전단이. 구성되죠. 그때는 이제 어떤 식으로 구성이 돼 있었어요? 그때는 그 대공 방어를 하는 그 전문 뭐 이지자면 이런 거 당연히 없었고요. 네. 그럴 필요도 없었고요. 다만 그 함포를 많이 장착한 그런 전함들이 전함 및 구축함들이 그 항모 전단으로 있었는데 항모를 호위한다기보다는 뭐랄까요? 그 항모가 타격을 하는데 같이 따라다닌 도움을 그 준다고 제2격을 할까? 할 네. 수 있는 그런 수준이었고요. 음. 그래서 일본 대표적인 게 일본인데 일본은 특이하게 진주만도 그랬지만 그 미드웨이 해전 출정을 하면서 일본 1기동 함대에다가 그 항모는 다 몰아놔요. 네. 네. 그 다음에 그 후속으로 야마모토 이소쿠루가 이소로쿠 제독. 네. 예, 제독이 탄 전함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야마토, 네, 야마토. 네. 세계 최대 기함으로, 전함이었던 네, 파동포 연합함대 쏠수 있는 기함으로 야마토 썼죠. 전함하고 자매함까지 해가지고 그런 전함들로 구성된 어마어마한 그런 함대를 끌고 갔는데 네. 결국 미드웨이 해전이 5분 만에 끝나고 나중에 빈손으로 빨리 퇴각. 왜냐면은 이 야간에 함대 결전을 하고 싶어 했는데 전제가 있죠. 야간이어야 돼요. 주간은 미군 함재기 때문에 안 되니까. 그래서 접근을 했는데 포착을 못한 거죠. 왜냐면 저기 미군도 바보가 아닌 이상 이제 계속 이미 이겼는데 또 싸울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결국. 그러니까 네. 처음 얘기하신 대로 항공모함은 처음에 2차 대전 시작할 때는 함대가 가지는 여러 공격 무기 중에 하나였죠. 함포, 뭐 어뢰 이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전투기였는데 이 시점부터는 사실 항모가 중심이 돼서 다른 구축함, 뭐 순양함 이런 거의 역할은 항모를 어떻게 보호하느냐가 이제 사실 중요한 역할인데 이 시점부터 사실은 40mm나 20mm 대공포 숫자들이 이제 계속 늘어나기 시작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고 그 이제 우리가 함재 얘기를 계속 네네. 이어가면은 네. 그러면 그 일본의 그 뇌격기 네. 네. 97식인가요? 그 네. 뇌격기에 해당되는 7식 함공이죠. 네, 네. 대응되는 미국의 뇌격기는 어떤 게 있었나요? 그거라면 이제 TBF 어벤져라고 네. 3명이 타는 그 굉장히 큰 대형 음. 그 뇌격기가 있습니다. TBD도 있었죠. 예, TBF하고 TBM이었죠. 그 이제 요 차이는 메이커 따라서 포드댐 저거 페라리처럼요. 되는 건데. 네네네. 그럼 뭐 TBD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네. 그런 그 뇌격기들이 있었는데 이 뇌격기들은 기능 어떤 그 성능은 비슷했어요. 단 어뢰에 엄청난 차이가 있었죠. 일본이 어뢰 성능이 훨씬 앞섰고 네, 그건 뭐 미국은 마크 13 어뢰가 초기 어뢰가 분량이 많아서 너무도 분량이 네.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그건 이제 스캔들까지 번질 정도였는데 네. 일본이 초기는 산소어뢰 맞죠? 그 롱렌스라고 불렀던 이제 미군이 이제 롱렌스라고 불렀던 산소어뢰 성능이 네. 굉장히 좋았다고. 예, 굉장히 괜찮았고 심지어 그거는 뭐 진주만에서는 그 판까지 달아가지고 네네. 깊이 들어가는 걸 막고서 그 낮은 수심에서 전함들을 격침하게. 그렇습니다. 이런 그 함재기 큰 분류의 함재기를 그 물론 미드웨이 해전을 뭐 운명을 우리가 가르는 상상하면서 네네. 기체들이. 네, 그런 기체들을 이렇게 서로 비교를 해봤는데 이런 기체들이 함재기들이었고요. 그런 함재기들은 그 뭐 계속 그 세계 대전, 그러니까 그 태평양 전쟁이 계속 치열해지면서 주인공이 하나둘씩 좀 바뀌었지요. 네. 뒤로 가면서 따로 또 네. 새로운 뭐 헬다이버라든가 뭐 그 예. 이거 멋있다. 헬다이버. 기체들이 자, 헬다이버. 지옥에서 떨어지는. 그렇죠. 네. 이 지옥으로 뛰어드는. 네. 미드웨이가 일본에서 개봉해서 대박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야, 그구들이 극장 앞에서 시위한다니까요. 아, 그리고 저는 지난번에 좀 웃겼던 게 펄 하버도 인기가 없었는데. 네. 사실 일본은 태평양 전쟁에서 잘 진 거죠. 거기서 정말 조금만 삐끗하게 조금 몇 년 전 버텼으면 일본 인구는 지금 1억 선에 못 돌아갔을 겁니다. 네. 그렇죠. 그 본토가 그해 겨울 넘겼으면 일본 그렇죠. 인구는 3분의 1이 굶어 죽었을 거예요. 본토에 상륙해서 전쟁을 네, 벌였다. 올림픽 작전 벌어졌으면 뭐 난리 그러면 났죠. 진짜 몇 년 또 68년 올림픽은 못 치렀을 겁니다. 장담하지만. 마치 뭐 함재기 얘기 계속 네네. 하는데 뭐 저는 그 이후에 나타난 함재기는 아니겠지만 위 해병대가 썼던 그 꺾어진 아 콜세어요. 콜세어가 F4 저는 콜세어. 정말 멋있었던 게 멋있었죠. 날개도 인상적이었고 그다음에 이게 또 나이 인증하는 건데 근데 왜 함재기를 결국은 뭐
그 한국 전쟁에서 그렇죠. 네, 쓰고 활약을 있어가지고 했고 네. 함재기를 제가 또 이어가려면 그걸 하려고 했었어요. 아, 네. 예. 근데 그 특히 80년대 미국 드라마 중에 그 아, 팔비행단인가가 제팔 있었잖아요. 전투 비행단이라고. 거기 보면 네. 그 전투기인데 그 막 미군 콜세어가 일본 전투기들 주연으로 있잖아요. 나오죠. 그 제로센으로 네. 기억이 되죠. 그 전투기들 그냥 아주 그냥 으깨버리는 네. 막 이렇게 돼서 막 정말 통쾌하더라고요. 네. 그 전투기가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미군 함재기라 그러면 사실은 뭐 항모에서는 많이 운용 안 했지만 제일 기억이 남습니다. 네. 그리고 뭐 계속해서 발전했지만 좀 막 건너뛰어가지고 네. 제트기 시대로 가면은 이제 그 F4 팬텀이 그렇죠. 함재기로 네, 쓰이다가 그 이제 바톤을 주력 이어받은 전투기가 게 정말 우리는 탑건으로 알려진 슈퍼 고양이. 네. 네. 탐캐. 탐캐시도. 네. 참고로 말하면 제가 2020년에 제일 기다리는 영화가 미드웨이가 아니고 탑건 탑건 2죠. 6월에 개봉하는 탑건 2 매버릭입니다. 야, 근데 그 F18을 가지고 F18 그렇게 보니까 되게 기동력이 좋게 나오더라고요. 역시 헐리우드는 아, 못하는 게 혹시 못 없어. 보셨어요? 영화의 마법. 예고편 봤죠. 오산 네. 에어파워 데이에서 네, 그 F-18 그 슈퍼 호넷의 그 기동력을 보여주는데 네. 전 여지껏 본 그 데모 비행에서 네. F-22 랩터 다음으로 좋았어요. 어. 하여튼 대단한데 아무튼 저는 그 예고편에서 정말 짜릿했던 게 맨 마지막에 네. F-18만 나오다가 맨 마지막 보셨어요? 아, 살짝 네, 긁고 네. 지나가는데 아, 근데 세상에. 지금 사실 실물 비행할 수 있는 F14는 뭐 이란에서 빌렸나? 그럴지도 모르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알리캣. 현재 네. 그 CG라는 좋은 아. 시스템이 있습니다. 애리조나에 네, 그 사막에 있는 네. 그 알막에 무슨 F-14가 있긴 네. 있죠. 전 세계에서 네 번째 큰 공군이 거기 있잖아요. 네. 네. 날지는 털고 못하지만 날지 못하죠. 네. 기름칠하고 이제 네, 날려보는 네, 거죠. 그러니까 함재기에서 또 뺄 수 없는 게 이제 F-14고 네. 네. 좀 시간 안배를 했으면 이제 현재까지 딱 올 수 있었는데 그렇죠. 다음 시간에 F-14만 해도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할까요? 날새면 천천히 나. 하시죠. 네, 네. 그거는 이제 또 그 왜냐면 또 미래 네. 또 즈음해가지고 네, 또 네. 그냥 쫙 하면 또 네. 재밌을 것 같습니다. 다음 아. 시간에도 재밌고 그다음에 네. 또 미래 함재기는 어떤 함재기가 될 건가도 저는 한번 논의해 봐야 될 시점이라고 미래는 생각하거든요. 무인이 날아다니죠. 가겠죠. 네, 네. 무인이 되겠죠. 이제. 네. 이렇게 함재기에 대해서 네. 이번 시간 나눠봤는데요. 아무래도 주가 되는 거는 그 미드웨이 해전이라는 네. 미드웨이라는 영화가 나오니까 우리가 그 당시에 함재기를 미국과 일본을 비교하면서 네. 한번 얘기 나눠봤습니다. 초반에는 일본 쪽이 조금 성능이 좋았거나 대등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미국이 더 좋은 전투기를 개발하면서 점점 전세를 개발되는 바꿨다. 거죠. 네, 이렇게 보면 되는 그렇죠. 거겠죠. 네. 기점으로 네. 보면 43년을 기점으로 완전히 이제 그 기울기 시작하죠. 뭐 그러나 그 제로센도 계속 그 개발을 개량을 해가지고 그렇게 막 그 열세적으로 떨어지는 그런 건 아니었어요. 네. 뭐 후속기도 개발을 했는데 그건 이제 뭐 너무 늦어서 네. 네. 투입은 못했고. 제로센 후입이면 원센인가요? 아닙니다. 네. 함재기 이야기 한번 재밌게 한번 나눠봤습니다. 하도 저 함재기 얘기 할 게 많아가지고 계속 길어지는데 네, 네, 네.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께 경례 밀떡! 밀떡!